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흔히들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결혼할 배우자와의 관계를 넘어서 그 사람의 가족 전체가 나와 그리고 우리 집과 맺어지는 일이라고요. 최근에 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남편은 저와 둘도 없이 죽이 잘 맞는 사이였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아오는 동안 아무런 불만이 없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의 가족은 그렇지가 못했고요. 남편에게는 밑으로 여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에게는 시누이가 되는 그 여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애초부터 싹을 잘라냈어야 했던 게 아니었나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들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소리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게 한두 번도 아니었거든요.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더니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저는 여러모로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 밑에서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줄을 세운다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쯤에 있는 집단에 들어갈 만큼요. 살면서 별난 사고 한 번 친 적 없었고 크게 사고를 당하거나 아팠던 적도 없었고요. 그냥 조용히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학교를 마치면 또 학원을 가고 저와 비슷한 성격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루하루 어제 본 드라마나 예능, 연예인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떡볶이를 사 먹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게 소소한 낙의 전부였던 그런 학생이었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평범한 저의 인생이 재미없고 시시할지 몰라도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고로 평범한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법이라고들 하잖아요. 너무 유명해지거나 너무 대단해진 것도 물론 부러운 삶이었지만 그런 인생들은 또 그런 만큼 사고에 휘말리고 구설수에 시달리거나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물론 저는 유명해질 만큼 대단한 재주도 없었고 그렇다고 공부를 그렇게까지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이 저에게도 몇 가지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교적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제 분수를 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욕심을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하고 소소하게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못하지도 않게 딱 지금처럼만 무탈하게 잘 사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라면 목표였어요. 사람들은 인생의 시기마다 가져야 할 목표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던데 학생 신분을 벗어나 20대를 지나고 30대로 접어든 저에게도 그런 시기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저만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하던데 100살까지 일하지는 못하더라도 남은 인생 저를 열심히 먹여 살릴 만한 직장은 있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그나마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빛을 발해서였는지 저는 제가 소망했던 괜찮은 회사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이직을 통해서
연봉과 복지가 더 괜찮은 곳으로 점프를 했고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무탈한 인생이었죠. 제가 그렇게 바랬던 그 평범하고 무탈한 인생 말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 목표로 넘어가야 할 차례가 되었죠. 그건 저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이었습니다. 취직을 했으면 자리를 잡고 이제는 결혼을 하는 게 저의 그 다음 목표였거든요. 저는 비혼주의도 아니었고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 딩크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저희 부모님처럼 아들, 딸 하나씩을 낳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결혼으로 이어진 인연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 인연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죠. 어느덧 나이가 이제는 33을 넘기고 있었는데 아직도 결혼할 인연을 찾지 못했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심지어 1년 전부터는 그나마 잘하고 있던 연애마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첩첩산중이더라고요. 물론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큼 달콤한 것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해봐서 하는 말인데 행복한 결혼 생활? 그런 거 다 환상이다. 결혼은 그냥 1%밖에 안 되는 찰나의 행복과 99%의 희생인 거야. 배우자의 성격? 물론 배우자 성격도 중요하지. 나랑 잘 맞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결혼은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래, 날 보면 모르겠냐? 남편이랑 잘 맞춰서 평생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시어머니에 시아버지에 시누이까지 그중 누군가는 무조건 이상한 사람 하나씩은 이게 마련이라니까. 다양부에서 남편의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다 아무 문제 없다고 쳐. 그러면 자식이 애를 먹인다더라. 결혼은 안 할 수 있으면 그냥 안 하는 게 최고야. 일찍 결혼을 해서 이미 기혼인 제 친구들은 걱정하는 저를 두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듯이 저마다 한 소리씩을 해댔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더라고요. 기혼은 영원히 미혼을 부러워하고 미혼은 영원히 기혼을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현상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를 닮은 귀여운 아기도 낳고 싶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저를 낳고 너무너무 행복하셨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될 수만 있다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아이도 낳아서 그런 기쁨을 누려봤으면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그 해를 넘기기 전에 저는 다행히도 결혼할 인연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친한 대학 동기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더 많았어요. 진짜 인연은 만나자마자 알 수 있다고들 말하잖아요. 보자마자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랑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요. 생각해보면 웃긴 이야기죠? 아직 사귀지도 않은 사람을 그것도 딱 한 번 만나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니.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자친구도 그날 저와 같은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고 저는 진지하게 만날 분을 찾고 있거든요. 조금 더 멀리까지 생각하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결혼이 너무 급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저도 사실 이제 결혼 생각할 나이긴 해요. 그냥 연애만 하는 건 그만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첫 만남에 결혼까지 할 연애 상대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딱 내가 찾던 그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이 너무 진지해 보여서 조금은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만났었던 바로 직전의 남자친구는 결혼식이 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졌었거든요. 그 사람은 최소한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지나서 결혼이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일찍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아직은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소리였죠. 그 당시에 우리가 사귄 지가 이미 2년이 지났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3년이 더 지난다고 해도 저와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의 연애가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했고요. 그제서야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결혼 시기를 다시 조정해보겠다고 저를 잡았지만 불행히도 그때는 제가 이미 마음이 식은 이후였습니다. 한번 마음이 돌아서고 나니 무슨 짓을 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이 이별을 계기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었죠. 결혼도 다 타이밍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그 다음으로 하게 된 연애에서 막연하게라도 상대방이 결혼하고 싶은 시기를 알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저의 그런 의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주었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는데 그나마 이런 질문에라도 확신이 드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2년을 열심히 서로의 지역을 오가면서 만났었습니다. 중간에 남자친구가 직장 문제로 잠깐 지방에 다녀왔거든요. 저는 계속 서울에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장기 출장으로 아예 1년 정도를 부산에 내려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거의 연애를 시작하고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장거리 커플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미안해. 연애 시작하자마자 장거리가 됐네. 괜찮아. 기차 타는 것도 하다 보니까 색다르고 재밌네. 거리는 좀 많이 멀기는 하지만 그나마 부산인 게 어디야? 자기 일하는 곳이 어디 시골이었으면 거기서는 할 데이트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게, 그건 다행이긴 해. 자기가 회 좋아해서 그것도 다행이고 그래도 자기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올라갈게. 나중에서야 밝히더라고요.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남자친구 주변에서는 다들 얼마 못 가서 우리가 헤어질 거라고 말했다고요. 정확하게는 저한테 차일 거라고 말했다고 했었죠. 그 예상을 뒤엎고 저희는 무사히 연애를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3번 올라오면 제가 1번 내려가는 식으로 데이트를 하면서요. 비록 보고 싶을 때 바로바로 만날 수가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만큼 만나서는 더 애틋해지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여태껏 만나왔던 사람 중에 가장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긍정적이고 살면서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바른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요. 생활 태도도 좋았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매사에 주어진 일은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요. 지켜본 바로는 저런 성실함에 저 정도 생활력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처자식을 굶길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저에게 잘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에서 나열했던 그 모든 장점들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죠.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평생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싶은 모습들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말했을 때 저는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다행히도 결혼식을 올릴 때쯤 남자친구의 장기 지방 출장도 마무리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서울로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기다렸던 결혼을 하게 됐는데도 한동안은 실감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일인가 싶었죠. 제 상상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어서 그런지 더 그랬죠. 커플은 서로 모든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오래가는 법이라던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는 너무나 잘 맞는 한 쌍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랬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이제 슬슬 여행 계획 세워야 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그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회사에서 시간이 남아서 내가 계획을 좀 세워봤거든? 한번 볼래? 와, 무슨 10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놨네? 이건 그냥 계획이니까 꼭 이대로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가질 필요 없고 여행 가서 당신 컨디션 안 좋으면 좀 쉬거나 계획을 바꾸기도 해야 하니까 여기 옆에 2안이랑 3안도 세워놨어. 한번 봐봐. 저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모든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고 그게 생활인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는 건 좋아해도 계획을 세우는 건 싫어하는 저와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면서 그걸 귀찮아하지 않는 남편. 세상 천지에 이렇게 좋은 조합이 또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그냥 남편과 함께 지내는 이 매일매일이 요즘은 마치 꿈처럼 행복할 뿐이었고요. 하지만 완벽한 결혼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저희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이였어요. 재현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야? 말도 마. 우리 집 에어컨 갑자기 고장났어. 이 더위에 무슨 일이야, 진짜? 고칠 때까지 일단 핏이 났어.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수리기사는 불렀어?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많나 봐. 최대한 빨리 오더라도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다네. 우리 당분간 여기 좀 있어도 되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신우이가 조카 둘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애들은 온 집안을 뛰어다니다가 지쳤는지 이제는 작은 방에서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신우이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서 퇴근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와? 늦었네. 갑자기 웬일이야? 에어컨 자세한 건 오빠한테 들어. 신우이가 평소에도 자기 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을 자주 들락거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없이 들이닥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에어컨이 고장났다느니 어쩌냐면서 우리 집사 애들이랑 며칠 지내기로 했다지 뭐예요. 뭐? 그걸 왜 마음대로 혼자 결정해? 재은이도 방금 왔어. 나도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마침 온 거고. 그리고 아가씨도 그렇지. 며칠 있겠다는 이야기를 할 거면 나한테도 미리 전화라도 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대뜸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통보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 재은이도 경황이 없었나 보지. 이 한여름에 밖에 1분만 나가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더군다나 애들까지 있잖아.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어? 남편은 제 심정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저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어이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다시 거실로 나가서 드러누워 TV 채널을 돌리고 있는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떻게 하고 혼자 왔어?
그 인간 불편해서 자기는 호텔 가 있겠대. 너도 호텔이 편하지 않아? 여긴 손님 방에 침대도 없는데. 아니, 나는 여기가 더 편한데 그 인간이랑 같이 있는 게 더 불편하지. 나 당분간 신세 좀 질게. 신우이는 뭘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이 당당하게 여기가 편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신우이 내외는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거의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사는 거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요. 말투나 호칭에서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신우이와 저는 원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친구 사이였어요. 정확하게는 친구의 친구 사이였고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남편이 남자친구였던 시절, 결혼을 앞두고서 여동생을 소개시켜주겠다며 나간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건너편에서 먼저 도착한 저희 쪽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의 얼굴이 낯이 많이 익은 것 같다 싶더라니 저를 만나자마자 대뜸 반말로 그러더라고요. 진짜 인연이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지? 윤성미! 너 나 기억 안 나? 박재은? 현지 친구? 기억하네. 야, 너 많이 이뻐졌다. 내 기억 속에는 이 얼굴이 아니었는데. 예비 신랑의 여동생이 알고 보니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같은 반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제 친한 친구의 친구였던지라 오다 가다 만나 얼굴만 아는 사이 정도였죠. 친구인 현재의 소개로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이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 이후로는 그나마도 만날 기회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1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성미랑 나랑 같은 학교 나왔잖아. 뭐? 진짜? 처음. 그러고 보니 자기도 그 학교 나왔다고 했지? 와,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나냐? 그러게. 참 세상 좁네. 반갑다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는 신우이와 우리는 어떻게든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다며 즐거워하는 예비 신랑. 그 사이에서 저는 혼자 조용히 순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우이를 딱히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차렸죠. 아, 나와는 정말이지 결이 안 맞는 친구구나 라는 사실을요. 솔직히 현재의 친구인 것만 아니었다면 평생 간단한 인사말조차 나눌 일이 없을 것 같은 애였어요. 그 정도로 저와는 맞지 않았죠. 특히나 신우이의 저 툭툭 내뱉는 말투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상대방을 묘하게 긁거나 깎아내리는 게 주특기였거든요. 특히나 본인이 만만하다고 생각하거나 본인 눈에 거슬린다 싶은 상대방에게는 그 정도가 더했죠.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컸는지는 몰라도 공주병 증세도 좀 있었고 평소에 행동하는 걸 보면 하도 자기밖에 모르길래 저는 신우이가 외동딸이라고 착각했을 정도였어요. 물론 지금 신우이에게도 장점은 있었습니다. 얼굴도 눈에 띄게 예쁘고 같은 여자가 봐도 살살 녹을 정도로 애교가 많다는 장점이 있었죠. 자기 기분 내킬 때만 내키는 상대에게만 미친 듯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어요? 평소에 성격이나 인성이 저 모양인걸요. 그러니까 신우이의 남편도 학을 떼고 신우이와는 말조차도 섞지 않으려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 심정을 10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우이의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그저 신우이가 사랑스럽고 애교도 많은 귀여운 여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사실에 경악했지만 거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신우이가 남편의 앞에서는 완전히 180도 앞뒤가 다른 사람처럼 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밖에서 남들한테 하는 걸 보면 사나운 여우가 따로 없는데 집안에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양이나 강아지처럼 굴더라고요. 지금까지 평생을요. 거기다 저희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좋게만 보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가끔씩 신우이가 조금 버릇없게 굴기는 해도 나이 어린 여동생의 애교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 긍정적인 성격이 장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가족과 관련한 일이 되니까 단점도 그런 단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신우이는 혼자 일방적으로 제가 편해진 모양이었어요. 결혼한 새언니가 아니라 정말 격이 없는 친한 친구 사이처럼 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남편과 만나기도 전에도 신우이와는 딱히 편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날도 저는 결국 찾아온 신우이와 두 조카를 매몰차게 내보낼 수가 없어서 속으로만 사겨야 했습니다. 신우이는 정확히 일주일을 머무른 뒤에 에어컨이 고쳐진 집으로 돌아갔고요. 솔직히 저 같았으면 호텔방을 남편과 따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오빠네 집에 말도 없이 가서 지낼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염치라는 게 없는 것도 재주더라고요. 문제는 이것과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요. 오빠, 이 향수 새로 산 거야? 너무 향이 좋은데? 아, 그거 선물 받은 건데 향 괜찮지? 진짜 너무 좋다. 비싼 건가? 왜 이렇게 좋지? 마음에 들면 가져가든가. 오, 진짜지? 그럼 나 가져간다. 저건 남편 정말 친한 친구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에서 사서 선물해준 향수라 30만 원이 훌쩍 넘었었거든요. 그걸 귀신같이 알고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수시로 저희 집에 들러서 돌아갈 때는 꼭 뭔가를 하나씩 가져가고는 했어요. 아주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법이 없었죠. 보통은 결혼한 딸들이 친정에 가서 저렇게 한다던데 친정은 버젓이 놔두고 신우이는 저희 집에 와서 저러고 있었어요. 향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나눠준 한우 선물 세트를 홀랑 가져가는가 하면 조카애들이 쓰는 컴퓨터가 고장났다면서 남편 노트북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말은 빌려간다고 했지만 일단 한번 가져간 걸 다시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뭘 자꾸 동생한테 이렇게 하나둘씩 줘. 당신도 써야 하는 물건 아니야? 노트북 안 써? 나 지금은 잘 안 써. 그리고 잠깐 빌려간 건데 뭐. 저번에 빌려갔던 게임기도 그대로 조카들이 쓰고 있잖아. 당신은 또 새로 샀고. 아, 그거 어차피 새 게임기 나와서 바꾸려고 했던 거야. 중고로 팔려고 내놓으려던 건데 조카들이 좋아하니까 가져가라고 둔 거고. 말을 하면 할수록 속이 터지는 건 저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 그걸 일일이 지적을 해봐야 속 좁아 보이는 건 또 다름 아닌 저였고요. 한 식구끼리 뭘 그런 걸 가지고 네 것 내 것 따지느냐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한 식구끼리 물론 안 쓰는 물건들 가져가서 돌렸을 수도 있었죠. 그런 거였다면 저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저희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신우이는 저희가 멀쩡히 잘 쓰고 있는 물건을 탐내서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었고 정작 그런 신우이는 본인 물건을 내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크게는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외국에서 사온 과자들에 급하게 떨어진 생필품까지도 야무지게 챙겨가는 게 신우이였어요. 물론 몇 번은 제가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쓰는 물건이라고요. 그러면
두어 번 더 찔러보다가 안 가져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자꾸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스트레스더라고요. 왜 이렇게 남의 집 물건을 탐을 내는지. 나중에는 시누이가 저희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해를 못하는 남편한테도 짜증이 났고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남편 앞에서는 시누이에 관해서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이랑 유난히 사이가 좋았고, 그래도 가족인데 무슨 이유에서건 가족 욕을 하는 게 듣기 좋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납득이 가는 이야기라도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게 가족 문제였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 어느 날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누이가 친구들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고요. 한동안 시누이가 제주도에서 좀 쉬고 오겠다면서 애들을 데리고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가기 전에 핸드폰 번호까지 아예 싹 바꿔버리고 나갔더라고요. 너 갑자기 핸드폰 번호는 왜 바꿨어? 나 요즘 스팸 전화가 너무 많이 오네. 일일이 차단하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아예 번호 바꿔버리려고. 아무튼 이거 내 번호니까 새로 저장해. 의아했던 남편이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스팸 전화 때문에 번호를 바꾸는 거라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아서 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투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용으로 새 번호를 개통했고 예전에 쓰던 번호는 회선만 남겨놓은 것이었죠. 시누이는 친구들 여기저기에서 돈을 조금씩 빌렸었는데 처음에는 소액으로 빌렸던 돈을 잘 갚으면서 신뢰를 쌓은 뒤에 점점 액수가 큰 금액을 빌리면서 오늘의 이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친구들 인내심이 폭발하겠다 싶은 즈음에는 내일 갚겠다, 다음 주에 갚겠다 하면서 아주 적은 금액씩을 되갚았고요. 그래 봐야 원금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어쨌거나 돈을 갖고는 있었고 그래도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니 또 친구 사이에 닥달하기도 그래서 참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정작 시누이는 다른 폰을 개통해서 신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처음 친구를 통해 건너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고 칠 것 같다 싶더니 저도 뭐 이런 사고를 치나 싶었고요. 잠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와 엮인 일이 아니었고 남의 일이었으니 말을 하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시누이가 안 갚은 돈의 액수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요. 그렇게 그 일은 제가 망설이는 사이 어영부영 묻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일이 터지기도 했고요. 새로 터진 큰일은 바로 시누이가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도저히 참고 지낼 수가 없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했다더라고요. 시댁까지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시부모님도 저희 남편도 난리가 났었고요. 김서방 참 너무하네.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혼하자고 그래? 너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정말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 김서방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한다고? 내가 뭘 잘못을 해? 괜히 혼자 저러는 거야. 진짜 기가 막혀서. 아니 지금 이혼하자고 할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이혼을 하자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이혼하자고 저렇게 난린데. 안 하면 소송이라도 걸겠대. 나도 나 싫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인간 필요 없어. 이혼할 거야. 시누이의 남편을 제가 자주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참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호인도 그런 호인이 없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혼이라니요.
분명히 신우이가 뭔가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한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은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어댔습니다. 어쨌거나 자식까지 두고 마음 떠난 사람을 붙잡을 방법은 없었죠. 이혼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카 애들 둘은 신우이가 데려가고 양육비는 저쪽에서 지급하는 걸로요. 재산은 합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각자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 가져가는 걸로 했고요. 문제는 신우이 쪽이었죠. 결혼할 때 가져간 재산이 별로 없었거든요. 달랑 4천만 원이 전부였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차도 신우이 남편이 해왔던 거였고요. 지금도 신우이는 아르바이트 비슷한 단기 계약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언제 관두거나 잘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너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알아는 봤어? 아니, 이제 알아봐야지. 그런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네? 너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알아봐야지. 그래서 말인데, 방도 남는데, 당분간 좀 같이 살면 안 돼? 그 말을 하는 신우이의 시선은 정확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할 주도권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단칼에 잘랐습니다. 미안한데 같이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애들도 있고 얼른 집부터 알아봐. 아니, 영원히 같이 살자는 게 아니고, 당분간 좀 같이 살자고. 집이 그렇게 빨리 구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당분간 얼마나? 뭐, 그건 나도 모르지. 일단 몇 달은 걸리고, 뭐.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니야. 기간도 미정인데 아무리 한 식구라도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서로 불편할 게 뻔하고. 말처럼 정말 잠깐 집 구할 때까지만 있는다고 한다면야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버무리는 꼴을 보니 저렇게 하다 그냥 눌러 산다고 하면 닷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시누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러자 시누이는 얼른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한데? 괜찮아. 오빠는 불편해? 우리 애들도 그 집 좋아하잖아. 아니. 바보 같은 남편은 갑작스럽게 들어온 질문에 당황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뭐라는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안 불편해도 나는 불편해. 미안한데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잘라서 거절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지 순간 신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죠. 신우이는 그 뒤로도 한동안 틈만 나면 듣기 좋은 말로 저를 이리저리 구슬리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집안일도 열심히 할 거고 월세도 내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깟 월세 몇 푼과 집안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월세로 이 집 대출금을 다 갚는다고 해도 제 쪽에서 사절이었어요. 결국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신우이는 단념하고 새로 이사갈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글쎄 저희 집 바로 근처로 집을 구해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이랑 같이 지낸다고 전 남편이 아파트 전세금은 보태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아까 회사 근처로 재은이가 왔길래 잠깐 같이 커피 한 잔 마셨어. 그래? 무슨 일로 거기까지 갔대? 그냥 뭐 신세 한탄이지. 힘들다고. 요즘 애들도 혼자 보는데 일도 나가잖아. 힘든지 살이 엄청 빠졌더라. 얼굴이 반쪽이더라고. 신우이가 이혼한 데는 신우이의 성격 문제가 한몫했을 게 뻔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동생이 불쌍한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신우이가 틈만 나면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힘들고 돈도 없다며 우는 소리도 자주 한 모양이었어요.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3천만 원을 보태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막 이혼해서 사야 할 것도 많고 할 텐데 당분간 생활비에 보태서 쓰라고 하시면서요. 물론 솔직히 제가 봐도 신우이가 살이 빠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먹을 걸 엄청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서는 아가씨 때에 비해서 살이 제법 많이 찐 상태였는데 얼굴 살이 쏙 빠지긴 했더라고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또 감정이입이 되기도 했고요. 하긴 아무리 사이 안 좋은 남편이었어도 옆에 있는 거랑 혼자 사는 거랑은 또 틀리지.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 어쨌거나 애라도 잠깐씩은 봐줄 수가 있잖아. 지금은 재은이 혼자서 조카 녀석도 둘 다 케어하고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루아침에 이혼당해서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면 저라도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결국 마음이 약해진 저는 시누이를 최대한 배려해 주었습니다. 반찬도 만들어서 시누이를 불러다 나눠주기도 했고 김장김치를 담가서 나눠주기도 했고요. 시누이가 음식 솜씨는 영 꽝이었거든요. 정말 해도 늘질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거의 배달 음식만 먹으면서 자취를 했다고 했고 결혼 후에도 요리 학원인지 뭔지를 잠깐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결국 포기했는지 관뒀다고 했고요. 어른이야 밥은 밖에 나가서 사 먹든 생으로 굶든 알아서 한다지만 불쌍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듣기로는 매일같이 냉동 햄버거, 냉동 돈가스 같은 냉동식품에 인스턴트 라면, 계란 후라이 같은 것들만 먹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듣기만 해도 속이 터졌죠. 그렇게 저는 저희 집에 음식을 하는 김에 조금 넉넉하게 만든 걸 나눠주기도 했고 시누이 애들도 급하다고 할 때는 잠깐씩 봐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시누이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선을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을 맡기는 게 점점 잦아진다 싶더니 나중에는 별로 급하지도 않은 일로 부탁을 하는 것 같은 낌새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건 내가 양보했으니까 대신 우리 애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챙겨줘. 뭐라고? 나 이제 일하러 나가야 하잖아. 너 요즘 재택인가 뭔가 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다며. 집도 가까운데 잘 됐잖아. 시누이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최근에 새로운 일을 구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고 대신에 돈은 더 많이 주는 곳이었죠. 아무래도 그전 직장처럼 설렁설렁 일을 하다가는 도저히 생계 유지가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재택을 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주 3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주 2일만 회사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가 시누이를 도와줘야 할 이유는 아니었죠. 이런 태도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챙기라니. 애들을 매일 봐달라는 소리야? 좀 그래주면 안 돼? 너 어차피 집에서 놀잖아. 정은이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라고 하면 되지. 정은이 밥 먹을 때 옆에서 숟가락 2개만 더 놓으면 되는 거고. 듣고 있자니 참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쩜 인간이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는지. 시누이는 뭐가 문제냐는 얼굴로 오히려 되묻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까지 했습니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설마 애들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싫다고 할 거냐고도 했고요. 조카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고도 되묻더라고요. 그렇게 불쌍하면 자기가 요리 배워서 챙겨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남의 손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 사고방식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시누이가 평생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하면서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 옆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바로 다름 아닌
제가 될 게 뻔했고요. 저는 이제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애들을 모두 데리고 아침을 먹으러 저희 집에 나타난 시누이를 맞이했어요. 전날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시간까지 미리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 준비를 마쳐 놓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장까지 봐서 거하게 한상 아침을 차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시간보다 5분 정도 늦게 나타난 시누이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마침 저희 남편은 출장을 가고 없었고요. 덕분에 일이 더 수월했습니다.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이제 메일 볼 사이인데 아예 비밀번호 나한테 이따 문자로 보내. 번거롭게 기다리는 것도 귀찮다. 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먹어. 참, 그리고 손님 몇 명도 더 불렀어. 손님? 누구?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헛소리를 해대는 시누이의 말을 씹고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있다는 말에 시누이가 문득 현관 바닥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못 보던 몇 켤레 신발이 더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의아한 눈으로 고개를 쭉 빼고 안쪽을 살피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이야, 드디어 만나네. 재은아, 잘 있었어? 그러게, 세상 참 좁다더니. 아침 먹으러 와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부엌에서 하나둘씩 나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들을 확인한 시누이의 낯빛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재은아, 너 밥 먹으러 다닐 정신은 있나 보다. 그런데 우리 돈 갚을 정신은 왜 없었니? 여기는 어떻게 너희들이... 요즘은 아예 쥐꼬리만큼 보내던 돈도 안 보내더라. 바로 경찰서로 확 가버릴까 하다가 여기부터 왔는데. 어떻게? 오늘은 갚을 생각 좀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얘들아. 너 전화번호 바꾼 거야?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도통 안 받더라고. 그 친구들은 모두 시누이가 돈을 빌렸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의 친구의 친구들이었죠. 제가 어제 현지를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거든요. 내일 아침에 시누이 우리 집으로 올 거니까 돈 받을 친구들 있으면 싹 다 모이라고요. 현지는 시누이가 저희 집 근처에 산다는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 제 입장을 알고 있었기에 시누이의 거처나 근황에 대해서 모른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먼저 전화를 돌렸더니 이제 더 이상 입을 다물어줄 이유가 없는 상태였고요. 결국 연락이 닿은 친구들이 채무자인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저희 집에 모이게 되었죠. 잠깐만. 일단 진정 좀 해. 미안한데 내 말 좀 들어줘. 왜? 이번에도 거짓말하게? 이게 뚫린 입이라고 지금도 할 말이 남았나 보네. 이걸 확 그냥. 그날 저희 집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하도 집에서 큰 소리가 나서 놀란 옆집에서 신고까지 해서 경찰까지 왔다 갈 정도였거든요. 물론 아무 일 아니라면서 일단은 웃으면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요. 저는 그 사이에 겁에 질린 조카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집 앞 놀이터에 나갔다 왔고요. 그래도 엄마의 이런 험한 꼴까지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시누이는 다시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제 전화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는 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매달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결을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주일 정도 더 지나서 시누이한테서 메시지 폭탄이 하나 도착하기는 했습니다. 아주 장문으로 길게 써놨더라고요. 대부분 다 저에 대한 욕이었죠. 믿을 년 하나도 없다. 어떻게 친구들한테 나를 팔아넘길 생각을 했느냐. 이제 속이 시원하냐. 너는 인간도 아니다 등등이었죠. 하지만 그 문자를 보고 난리가 난 것은 오히려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간도 크게 그런 짓을 해?
그 사람들이 너 고소라도 했으면 그대로 감방 들어가는 거야. 너 진짜 교도소 가고 싶어?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걔 말만 듣는데? 듣긴 뭘 들어? 안 들어도 뻔하지. 너 그 돈도 다 네 백 사고 옷 사고 하는데 다 쓴 거라면서? 신우이가 빌렸던 그 큰 돈이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용도에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서 어디다가 썼는지 알아봤더니 전부 다 본인 사치에 쓴 것이었더라고요.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사치가 심하기는 했는데 명품백에 비싼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선물 받았다면서 들고 나타날 때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고요. 그게 사실은 본인 번 돈과 남편이 저축했던 돈을 다 털어서 사재 낀 것들이더라고요. 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진 이후로는 통장 관리를 서방님이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빼돌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서방님이 호인이었습니다. 이혼하는 마당에도 신우이가 버린 사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입도 뻥끗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다 묻어주고 간 것이었죠. 결론적으로 그게 신우이에게는 독이 되었지만요. 남편은 분에 넘치는 사치에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더더구나 불법적인 일은 더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돈을 빌려서 그것도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가면서 갚겠다는 사기를 치고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신우이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신우이는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면서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요. 결국 남편은 신우이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예 인연을 끊자고 말한 것이었죠. 시댁에서는 인연까지 끊지는 못한 모양이었지만 어쨌거나 신우이가 그 뒤로 저희 집에 오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저로서는 그냥 옳게 왔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은 참 변하지를 않고 반성이라는 것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구나 싶었고요. 이번 일로 남편도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제가 지적했던 그 모든 불만들이 다 이해가 된다고 말했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신우이와의 악연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침내요.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